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전쟁.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과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그 항공역학이라든지 또 제어라든지 뭐 전자공학이라든지 화학공학이라든지 안 들어가는 기술이 없더라고요. 모든 공학 분야나 또는 그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들이 다 집약돼서 들어가요.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과학 발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사들였던 무기들을 점차 우리 기술로 만든 신무기로 교체하고 있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각국의 신무기 개발. 미래 전장은 전술과 전략을 넘어선 첨단 과학의 전쟁이다.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길이 160여 미터의 세종대왕함.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이 세종대왕함은 우리나라 해군 최초로 우리 기술로 만든 이지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방패인 이지스에서 이름을 빌려온 이지스함은 말 그대로 함대의 방공을 책임지는 함정이다.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은 사방에 각각 설치되는 전자식 레이더인데, 이 대공 레이더는 실시간으로 360도 전방위 감시를 할 수 있다.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한국형 구축함들은 각종 첨단 센서와 첨단 컴퓨터가 결합된 현대과학의 결정체다. 대공 레이더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이지스 결정 시스템에 의해서 위협 순서와 대응 속도 등을 계산해 공격 체계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최종 판단에 따라 발사되는 미사일. 이때 공격의 범위는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아우르고 있다. 공 25도 36km, 공 22도 및 공 32도 23km 전방에 적함 접근 중. 함대함 유도탄 발사. 동시다발로 목표물을 발견하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표적을 파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 초를 넘지 않는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지스함의 동시 교전 능력은 18개라고 보통 말합니다. 18개의 목표에 대해서 동시에 교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100여 개의 목표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지스함이라는 것이 그 수백 발의 대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함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최고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무기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함에 탑재되어 있는 무기들도 우리 기술로 완성됐다. 그중 하나가 홍상어다. 최첨단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홍상어는 대잠수함 유도 무기로 경어레인 청상어에 로켓 추진기관을 장착한 형태다. 유도탄에 탑재되어 함상에서 발사, 적 잠수함 해역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비행하여 낙하한 후 수중 타격하는 최첨단 잠수함 킬러다. 홍상어 발사 실험 현장. 물속으로 들어간 홍상어가 발사대에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갔다. 물 위로 끌어올린 시험용 목표물의 중앙이 정확하게 관통됐다. 현재까지 잠수함을 요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 무기는 어뢰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뢰도 수중에서 운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잠수함을 요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뢰를 물속으로 주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비행을 시켜서 잠수함 가까이 떨어뜨려 가지고 잠수함이 도망가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홍상어입니다. 함정에 설치된 수직 발사대에서 날아오르는 홍상어. 홍상어의 탄도인 청상어가 어뢰 발사관에서 목표 지점으로 발사되는 것과 달리 수직 발사됐다. 수직으로 발사되는 건 미국에서 두 번째인데요. 수직으로 발사하는 이유는 기존 유럽에 있는 무기 체계는 경사형으로 발사하게 되는데 그러면 배가 표적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속 공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직 발사하게 되면 이제 전방위 공격이 가능해서 신속 공격이 가능하고요. 수직으로 올라간 홍상어는 일정한 높이에서 날아가다가 목표물 부근의 해역에서 유도탄과 어뢰로 분리된다. 어뢰는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낙하산과 같은 충격 완화 장치가 펼쳐진다. 홍상어가 날아갈 때의 속도는 마하 1.5. 음속 1.5배의 속도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 1km 정도 고도에 내려오는데 그 고도 내려온 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속도가 계속 붙으면은 뭐 가만히 두면 마하 2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걸로 이제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엔간하면은 다 깨지죠. 음속이 2배면은 실제 바닷물은 땅하고 똑같습니다. 바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속도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아주 저속으로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낙하산의 역할입니다. 홍상어의 또 다른 특징은 지향성 탄두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향성 탄두는 탄두의 알맹이가 터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나간다. 또 이제 표적이 잠수함이기 때문에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선체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쪽 방향으로 모아서 쓰는 것이 이제 지향성 탄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의 잠수함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함대에서 발사한 홍상어가 어떻게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것일까? 홍상어 같은 유도 무기가 정확한 좌표에 따라 목표물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유도 조종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도 조종 장치는 목표물의 위치를 탐사해 좌표가 맞춰지는데 홍상어의 경우 원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소나가 사용된다. 전방 공 40도 거리 5,000여 대 적 잠수함 탐지. 어뢰 발사. 소나에 의해서 탐지된 잠수함의 위치에 따라 날아간 홍상어는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다. 한 방위산업체의 음향수조 실험실. 소나의 성능을 측정하고 있다. 소나는 음파를 탐지해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탐지기다. 수조 안에서 음파를 발생시키자 소나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음파가 소나에 의해서 감지된 것이다. 이렇게 감지된 음파는 소리의 성분별로 주파수의 간격과 세기 등이 분석되고 이 결과에 의해서 표적에 대한 정보가 추출된다. 분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아시다시피 물속에서는 음파만 통하고 빛은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파를 이용하여 잠수함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파괴시키는데 가장 유용한 장비가 소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잠수함을 향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소나가 개발되면서부터다.
소나가 음파를 탐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능동 탐지라 불리는데 소나에서 직접 음파를 쏘는 방법이다. 이 음파는 잠수함 같은 목표물에 맞고 돌아오게 되고 소나가 이것을 분석해 적의 위치를 파악한다. 또 다른 방법은 목표물에서 나오는 고유의 음파를 읽어내는 것으로 수동 탐지라고 한다. 프로펠러도 2개 있냐 3개 있냐 따라서 그 나오는 소리가 다르듯이 그 수영자 그리고 각각의 수영 잠수정, 그다음에 대형 잠수정, 그리고 또는 수상 함정에 각각 있는 음파 특성이 전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식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하면은 잠수함을 공격하는 홍상어 외에 적군의 함선을 타격하는 유도무기도 있다. 공 22도 및 공 32도 23km 전방에 적함 적군주. 함대함 유도탄 발사.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함대함 유도무기인 해성은 함선에서 멀리 떨어진 적함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해성의 사정거리는 150km. 이전에 우리 군에서 사용했던 미국산 함대함 유도무기보다 사정거리가 길다. 해성이 이렇게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이유는 엔진에 있다. 일반적으로 유도무기는 목표물을 찾는 탐색기와 유도조정부, 목표물을 타격하는 탄두, 엔진에 해당하는 추진기관, 구동장치로 나뉘는데 해성은 추진기관이 터보 제트 엔진으로 돼 있다. 해성의 추진력은 이 터보 제트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을 가지고 연료를 소모하면서 나르는 유도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의 연료 효율이 될 것입니다. 해성의 또 다른 특징은 적군의 레이더망을 피해 저공비행을 한다는 것이다. 해성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3차원 추정 레이더인 마이크 브레브 탐색기는 명중률을 매우 높여준다. 3차원 추정 레이더가 표적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도탄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명중률일 겁니다. 이 명중률이 해성의 개발 ROC는 80% 이상이었지만 개발 시험 평가 시에도 5발 중에 5발이 다 명중이 됐고 그 양산 첫 호인 2005년의 초도 발사부터 11회 이상이 계속 명중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명중률 높은 유도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수함을 겨냥해 타격하는 홍상어와 1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함선을 공격하는 해성. 무차별적인 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는 미래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도무기 개발 경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래 전쟁은 원거리에서 상대방의 핵심 시설, 또 전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항공기라든가 잠수함 등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유도무기입니다. 이 같은 유도무기가 쓰인 예를 보면은 20년 전에 걸프 전쟁에서는 유도무기가 전체 투하 폭탄의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서는 이것이 70%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홍상어와 해성이 해상용 유도무기라면 우리 기술로 만든 육지 위의 유도무기도 있다.
95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8년간 독자 개발한 휴대용 유도무기 신궁이다. 신궁이 개발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던 휴대용 유도무기에 비해 신궁은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울 뿐 아니라 명중률이 우수하다. 이제 신관이 이 탄두가 터지도록 시그널을 주는데 탄두가 터지는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이 신관의 성능이 또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신관과 탄두 성능을 러시아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좋게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이즈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신궁은 지금까지 약 90%의 명중률을 보이고 있다. 신궁의 명중률이 높은 것은 유도탄이 표적을 맞출 때까지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직접 명중되지 않아도 표적에 1.5m 안으로 접근하면 바로 폭발하기 때문이다. 신궁이 명중률을 높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탐색기의 성능에 있다. 신궁은 적외선으로 목표물을 탐색하는 투칼라 탐색기를 갖추고 있다. 투칼라 탐색기란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대공 유도탄은 열을 추적하는 단 한 가지 탐색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신궁에는 열과 표적에서 반사되는 반사파와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추적하는 것을 투칼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난 2010년 3월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일어났던 천안함 사건. 이때 사건 현장을 적외선 탐색 추적기인 열상 감시 장비가 포착했다. 현재 적외선을 이용한 탐색 추적기는 감시 정찰 장비에서 매우 중요한 과학 기술이다. 정찰기에 탑재된 감시 정찰 장비도 대부분 일반 영상 카메라와 함께 적외선 탐색 추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 또는 물체는 각각의 고유한 온도에 따라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적외선 탐색 추적기는 사람이나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를 검출하여 눈에 보이는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전자 광학 장치다. 적외선 탐색 추적기는 어두울 때도 탐색이 가능하고 단순히 온도 정도를 색으로 표시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차별된다. 함선에 적외선 탐색 추적기에 잡힌 적기와 미사일을 보면 그 모양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확인된다. 어떤 물체는 그 물체가 온도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어떤 온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파장을 내거든요. 그 특정한 파장이 적외선을 내고요. 그 파장이 적외선대에 있고요. 열상 장비는 그 적외선을 관측을 하고 포착을 함으로써 우리 과시광선에서 우리가 볼 수 없던 부분들을 열상 장비는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이나 공중, 우주 어느 곳에서나 관측이 가능한 감시 정찰 장비인 EOIR. 정찰기에 주로 탑재되는 EOIR은 영상 카메라와 함께 적외선 탐색 추적기를 갖추고 있다. 다기능 관측경인 MFOD도 마찬가지다. MFOD의 적외선 탐색 추적기로 본 화면에서 겹쳐져 있는 두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는데 이것은 빛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다. 빛과 관계없이 감시 정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감시 정찰 장비에 적외선 탐색 추적기가 장착되고 있다. 포병 관측 장비인 타스-1도 일반 영상 장비와 함께 적외선 탐색 추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열상 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작전 운용이 주간에만 가능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야간 운용이 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파장대를 검출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열상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한 적외선 탐색 추적기로 본 국내 도로 영상.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선명하다. 적외선 탐색 추적기에 대한 개발이 계속되면서 누가 더 정밀한 해상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조건이 됐다. 적외선 탐색 추적기의 성능을 측정하는 실험. 시료에 표시된 4줄의 작은 선의 온도를 조금씩 올렸을 때 열상 장비가 구분해낼 수 있는지 관찰했다.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4줄의 선.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온도 차이는 불과 섭씨 0.02도였다. 공간 분해능은 1km 떨어진 데서 5cm 정도의 거리를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cm 정도면은 사람 얼굴에서 두 눈 사이 거리를 10cm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더 상세하게 분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기와 함께 감시 정찰에서 주요한 무기 체계는 레이더다. 레이더는 물체에서 발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해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메라를 사람들이 그 영상을 인식하는 것이 햇빛에 의해서 반사된 물체 반사된 그 햇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 대신에 전파를 쏩니다. 물체에다가. 그래서 물체에 전파가 맞고 그것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안테나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처리를 하면은 마치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레이더는 감시하는 표적 외에 다른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들어오는 신호가 많기 때문에 표적을 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단점을 최대한 보완한 레이더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 국내 최초 우리 기술로 제작된 장거리 레이더다. 장거리 레이더는 기존의 레이더를 완전히 디지털화해서 표적의 탐지 정확도나 분석 능력을 향상시켰다. 표적 외에 다른 물체, 건물이나 땅이나 산과 같은 것들을 막고 들어오는 반사파 성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진짜 표적 성분이 무엇인지 구분해내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화된 모드를 사용하고 또한 이런 성분들만 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능의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영역에서도 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거리 탐지 레이더는 적의 움직임을 미리 탐지해서 정확한 정보를 지휘통지관으로 실시간 전송해주기 때문에 전장에서 조기 경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감시정찰 장비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장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됐다. 전장 정보를 중요시하는 현대전 그리고 미래전에서 감시정찰 장비는 핵심 전략무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무기를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시정찰 분야의 첨단 기술은 우방인 미국에서도 팔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기술인 것입니다. 감시 정찰 장비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화력전이다. 화력전을 담당하는 무기들이 우리 기술로 탄생한 신무기들로 채워지고 있다. K2, 일명 흑표라고 불리는 차기 전차는 우리 손으로 개발된 세계 최정상급 전차다. 우리나라 전차 중 가장 기동성이 뛰어난 흑표는 평지에서 시속 70km, 야지에서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다. 흑표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도움 없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이 4.4m나 된다. 물 밖으로 다시 나온 흑표. 물기가 마를 새 없이 바로 발포해도 정상 가동됐다. 흑표는 우리나라의 지형을 고려해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구조로 설계됐다. 강과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4m 정도의 수심을 건널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다. 수영을 하게 되면 이 스노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스노클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노클을 통해서 엔진이 필요로 하는 연소 공기, 그리고 승무원이 사용해야 될 이제 그 승무원용 호흡용 공기, 그 다음에 그 엔진을 쿨링하기 위한 쿨링 공기, 이런 것들이 그 스노클을 통해서 다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표의 저온 실험 현장. 대형 냉동고의 온도가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갔다. 오랜 시간 동안 냉각된 흑표가 냉동고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나오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 흑표. 별 무리 없이 엔진이 작동됐다. 시운전뿐 아니라 포발사와 사격 통제 장비도 정상 가동됐다. 이제 전차는 한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이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부터 굉장히 찬 지역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제 기동 장비가 되다 보니까 그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한 32도 정도까지 해서도 그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테스트가 되고요. 상온으로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한 45도 이상 해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형이나 기온에 적응력이 뛰어난 것만큼 중요한 것은 흑표에 탑재된 무기의 성능이다. 흑표에 주포가 발포하는 모습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포탄이 나가면서 보이는 파장이 위력적이다. 흑표는 현존하는 전차 중에 가장 긴 포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포할 때 운동 에너지가 크다. 또 다른 흑표의 특징은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초고속 카메라로 봤을 때 다가오는 미사일을 대응탄으로 요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협이 전차에 닿기 전에 요격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도탄이 쭉 날아오면 여기서 거리, 속도 등 방향을 측정을 해서 대응탄을 쏩니다. 그러니까 전차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서 이 탄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 탄이 들어오는 위협을 맞춰버립니다. 그래갖고서는 전차가 닿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K2 흑표와 함께 우리 기술로 만든 대표적인 활용 무기는 자주포인 K9이다. 자주포는 전투 차량에 고정된 야전포를 말하는데 K9은 타국에서 만든 자주포들에 비해 10km 긴 40km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다. 멀리서도
적진의 한가운데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30km 나가는 건 포신의 길이가 6m였는데 K9에서는 8m로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진제의 양이 포탄에 에너지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추진제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포탄에 운동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탄은 또 날아가면서 비행을 하면서 저항을 적게 받아야 되고, 그렇게 저항을 적게 받고 뒤에 항력 감소 장치가 붙어서 그 진공 상태를 이렇게 메꿔줌으로 인해서 이게 사거리를 약 한 30km를 아니 30%를 길게 낼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15초에 3발을 쏠 수 있는 급속 사격 능력과 또 분당 6발씩 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K9의 내부. 포탄이 자동으로 포신에 들어간다. 이런 첨단 기술이 빠른 시간 안에 대량 사격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 사람 손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포탄을 자동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밀폐시키기 위해서 포미 장치에서 이게 밀폐를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관을 타격을 해서 점화를 시켜서 이렇게 추진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초에 3발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보다 많은 무기가 자동화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이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첨단 과학이 만든 로봇이 인간 대신 대리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각종 산업용 로봇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에 군사용 로봇을 전시하는 팀이 나왔다. 전시장 주변을 촬영하는 정찰 로봇의 시연. 이 정찰 로봇과 함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입는 로봇 하이퍼였다. 하이퍼는 착용자의 다리를 대신해서 몸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오래 걸었을 때 피곤함을 덜어준다. 또한 상부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돼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 하이퍼를 직접 설계한 국내의 한 연구소. 다리 부분인 하지에 이어 팔에 해당하는 상지까지 제작 중인 하이퍼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다. 하이퍼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원이 25kg의 배낭을 착용했다. 사용자가 10여 분을 걸었지만 배낭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미래병사 체계에서 병사들이 큰 군장을 메고 오랫동안 보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보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산소 소모량이 이 로봇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한 20-30%, 수십 % 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는 로봇에서 중요한 기술은 사람의 관절이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센서다. 하이퍼의 안쪽에는 압력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런 센서에 의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인식하게 되고 인간의 근육에 해당하는 유압 액추에이터를 사용해 힘을 내게 된다. 하이퍼가 질 수 있는 짐의 무게는 총 50kg이다. 이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또 다른 군사용 로봇인 감시정찰용 덕트형 비행 로봇. 그 덕트라는 것은 그 공기가 통과하는 그 큰 파이프 같은 관 같은 그런 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덕트라는 것은 이제 유체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덕트 안으로 이제 공기를 보내서 그 공기를 가둬서 좀 더 추력을 높이는 그런 이제 비행 로봇이라고 합니다. 덕트형은 헬기형보다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높아 내부에 있는 수신기, 제어기, 통신 장비 등의 안전한 구조다. 덕트형 비행 로봇은 두 가지로 운용되는데 그중 하나가 자율 기능이다. 사용자가 위성 지도를 보고 직접 선택을 하면 비행 로봇이 그 위치로 자동 비행을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사용자가 게임을 하듯이 직접 비행 로봇을 움직이는 것이다. 비행 로봇은 300m 상공에서 반경 1km까지의 통신 거리를 확보하고 있어 그 안에서 촬영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영상 전송은 성공했지만 군사용으로 개발되려면 여전히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통신 체계도 마찬가지다. 이 GPS 시스템은 이제 미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행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 회피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현재 영상 유도 제어 장치라고 해서 비전철을 이용해서 어떤 위치 좌표를 찾아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 다른 군사용 로봇인 견마 로봇. 견마 로봇은 말 그대로 정찰견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말의 기능을 합친 것으로 정찰과 탐지가 가능하고 물건을 실어 나를 수도 있다. 특히 이곳에서 개발된 견마 로봇은 4개의 다리가 실제 동물의 다리와 유사하게 생긴 족형 견마 로봇이다. 족형 견마 로봇은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개발한 족형 견마 로봇. 일반 군인이 행군하는 속도와 비슷한 속력으로 산악지형을 오를 수 있고 주변의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얼음 위에서도 마치 진짜 동물처럼 균형을 잡는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견마 로봇도 장애물과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다. 기존의 로봇들이 대부분 그 전기 모터로 작동이 됐었는데요. 저희 견마 로봇은 저희가 수송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한 것이 유압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해서 큰 힘을 낼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다는 것이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이제 향후에는 이제 자율 기능이 추가가 되면 이제 자율적으로 어떤 위치든 목표 지점만 주어지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보행 환경에 따라서 저 네 다리의 그 보행 패턴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로봇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그 구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족형 견마 로봇과는 다른 형태의 견마 로봇도 있다. 소형 전차처럼 보이는 로봇.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되고 있는 바퀴형 견마 로봇이다. 바퀴형 견마 로봇은 족형 견마 로봇보다도 우선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가의 고성능의 감시 장비를 탑재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들이 운용하는 기관총이나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형은 족형보다는 소위 말해서 임무 장비의 중량이 증가하더라도 야지를 잘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만 더 방향을 돌려주십시오. 견마 로봇에는 주야간 감시 정찰이 가능한 장비가 장착돼 있어 무인 감시 정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마이크로폰과 스피커가 장착돼 있어 상대가 사람인 경우 신분을 확인하는 대화가 가능하다. 또한 비상시에 대응이 필요할 때는
탑재되어 있는 기관총으로 사격까지 할 수 있다. 최대 시속 50km. 견마 로봇은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시속 20에서 30km로 이동이 가능하다. 견마 로봇의 또 다른 장점은 돌발 사고에 대한 대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전투 상황이 매우 첨예한 전장의 한가운데 투입된 견마 로봇. 견마 로봇은 적진 한가운데 뛰어드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아군을 엄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폭격으로 견마 로봇의 앞바퀴가 파손됐다. 군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이 정보가 전해지고 조치를 취하자 바로 뒷바퀴가 앞쪽으로 향해 균형을 유지하며 이동할 수 있게 됐다. 6개의 바퀴가 360도 자유자재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다. 미래전에서 기존의 유인 장비와 더불어서 무인 장비의 역할은 정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복잡 다다한 전투 환경에서 판단의 기능은 아직은 사람이 하여야 하지만 주로 무인으로 감시, 경계하고 적의 위치를 판단해내는, 찾아내는 그런 곳에는 견마 로봇과 같은 무인 장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저마다 첨단 과학을 앞세워 미래형 신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술로 무기를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 됐다. 신무기 개발 자체가 최고의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종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기술을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외국에다가 우리가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침략 의지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이다. 그 속에서 신무기를 만들어낸 첨단 과학은 양날의 칼과 같다. 때로는 전쟁의 포화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힘의 균형과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